이번에 가지고 온 책은요, 제목이 괴담의 테이프 라는 책인데요, 북로드에서 나온 미스다 신족의 장편 소설이에요. 이 책의 주인공은 호러 작가고요, 여러 사람들로부터 호러나 미스테리에 관련된 체험담들을 녹음을 해가지고 테이프에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 기록된 것들을 가지고 작가와 편집자가 녹음 테이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읽어드릴 작품은 그 중에서도 빈 집을 지키던 밤이라는 어떤 사람의 체험담이고요. 앞부분에 한 장 반 정도를 뺀 다음에 읽어드릴게요. 시작할게요. 나는 지금껏 위에서 이런 말들을 써왔지만 지금부터 소개하는 이야기가 베이비시터에 관한 이야기인 것은 아니다. 일본적인 빈집 지키기와 서양적인 베이비시터가 합쳐진 그런 아르바이트를 체험한 학생의 이야기다. 그것도 상당히 소름끼치는. 아직 내가 회사에 근무하던 10여 년 전의 일이다. 어느 날 몇 명의 후배와 술자리를 가졌을 때 학창시절에 경험했던 아르바이트에 관한 이야기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적이 있다. 아주 힘들었지만 즐거웠던 아르바이트, 수입은 좋았지만 비참한 아르바이트, 이득이 되는 짭짤한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 이야기가 이어진 뒤에 한 후배가 대학 문예부에서 같이 활동했던 어느 여자 선배의 체험담을 꺼냈다. 아래에 적는 이야기는 그 후배가 학창시절에 선배, 즉 시모스키 마이코라고 해두자, 그 선배로부터 들었던 체험담이다. 본인에게서 취재한 것이 아니므로 불명확한 점도 많지만 가방 안에 들어있던 MD로 녹음한 후배의 이야기와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귀가한 뒤 기록했던 당시의 노트 내용에 근거해서 최대한 재현하고자 노력했다. 하루를 묵어야 하지만 일은 아주 쉬운 데다 보수도 짭짤한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너 흥미 있니? 졸업한 대학 동아리 여자 선배에게 시모스키 마이코가 그런 제안을 들은 것은 5월 초 연휴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였다. 그녀는 입학과 동시에 문예부에 들어왔다. 다만 선배들의 대부분은 미스터리를 좋아하고 나머지는 SF와 모험소설 애독자 약간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느낌의 문예부였다. 입부한 지 몇 주 정도 지나자 간신히 동아리 활동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독서 취향이 맞는 선배가 있고 같은 학년 친구도 생기면서 그녀의 학교 생활은 순풍에 돛을 단 듯 순항했다. 그래서인지 동아리 활동이 끝난 뒤 오래간만에 얼굴을 비추었다는 긴 생머리의 아리따운 졸업생 여자 선배가 말을 걸었을 때 네, 있어요 라고 소극적인 마이코 치고는 웬일로 곧바로 대답했다. 와, 정말 다행이야. 그러자 그 여자는 마치 마이코가 이미 승낙이라도 한 것처럼 기뻐하며 나는 오다길이라고 해 라고 갑자기 자기소개를 했다. 자세하게 이야기해줄게. 그리고 당황하는 마이코를 데리고 학생 식당에 가서는 내가 살게 라고 말하며 캔커피 2개를 사들고 와서 재빨리 구석자리에 앉아버렸다. 저기, 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이대로는 상대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게 될 뿐이라는 생각에 마이코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 아주 늘씬해서 금방 눈에 띄던걸?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긴 것이
마이코의 콤플렉스였는데 오다기리가 서슴없이 말해서 조금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그 덕택에 짭짤한 벌이가 되는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물론 원래 부탁했던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못하게 된 게 목욕까지 찾아온 이유지만 말이야. 그리고 오다기리가 옛날에 활동했던 문예부에 슬쩍 들렀더니 마침 신입생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적임으로 보이는 마이코에게 말을 걸었다. 그런 상황인 듯 했다. 확실히 마이코에게는 연휴 동안에 아무런 예정이 없었다. 도쿄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면서 부모님과 다투고 본가를 떠나왔기 때문에 한동안은 귀성도 생각할 수 없었다. 다행히 송금은 계속되고 있어서 안도하고 있지만 언제 끊어질지 모른다는 걱정이 있었다. 그래서 벌이가 좋은 아르바이트는 대환영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자신이 적임자라는 말을 들으니 금세 불안해졌다. 그 아르바이트가 저에게 딱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반쯤 경계하는 마이코에게 오다기리는 긴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면서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이 일이 편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대충 부탁할 수는 없어. 책임감이 있고 성실한 사람이어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지. 어쩐지 힘든 일처럼 보이는데요. 저도 모르게 마이코가 움츠러들자 오다기리는 활짝 웃으면서 말했다. 아니, 아주 간단해. 어느 집에서 하룻밤만 빈집을 봐주면 되니까. 어린애하고 같이요? 이때 마이코의 머리에 떠오른 것이 영화 할로윈이었다. 어린애는 없어. 나이든 어르신 한 분이 있는데 시중을 들 필요는 전혀 없어. 그냥 혼자 빈집에 계시게 하는 건 불안하니까 제3자가 하룻밤 동안 머물러 주었으면 한다는 게 저쪽의 바람이야. 그 부탁하신 분은 나와 마찬가지로 동아리 졸업생이야. 내가 1학년 때 이미 졸업생이셨어. 나도 다른 졸업생 선배에게 소개를 받았거든. 오다기리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그 졸업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모 유명 기업에 취직했는데 수년 뒤에 자산가의 딸과 알게 되어 퇴사하고 대리사위가 되었다. 그 뒤에 처가가 경영하는 기업의 그룹 회장이 되었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는 오다기리도 모른다고 했다.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자면 그 졸업생의 장인, 장모는 건재한지 종교법인과 학교법인을 가지고 있다는 처가에서 하는 사업의 실태는 무엇인지 등등 거의 아는 것이 없다고 했다. 확실한 것은 졸업생 부부가 요코하마에 있는 다타키산의 호화 저택에 살고 있다는 것. 아주 넓은 집인데 동거인은 아내의 백모 한 명뿐이라는 것. 그뿐이다. 어디까지나 상상인데 오다기리가 의미심장한 어조로 말했다. 그 백모란 사람, 그 사람이 실은 집안의 수장이고 모든 사업을 뒤편에서 관장하는 것도 어쩌면 그 사람일지도 몰라. 그런 해석을 마지막에 덧붙였다. 하지만 마이코는 대체 오다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좀처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도 마이코는 그 특이한 빈집 지키기 아르바이트를 맡기로 했다. 백모의 시중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으며
집을 문단속에만 주의하면 나머지는 잘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건 책을 읽건 자유였고 아르바이트비도 파격적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호화저택에 묵을 수 있다. 미스테리한 졸업생 부부도 결코 마이너스로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마이코의 흥미를 끌었을 정도다. 저쪽에는 내가 연락해둘 테니까 너는 당일 오후 5시에 이 주소로 찾아가면 돼. 늦지 않도록 해. 오다기리는 그렇게 말하더니 하카야마 미스노부, 하카야마 히나코라는 졸업생 부부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가장 가까운 역에서 찾아가는 간단한 약도가 그려진 메모지를 그녀에게 건넸다. 약속한 날 오후, 마이코는 갈아입을 옷과 세면도구와 책을 가방에 넣고 오후 3시쯤 자취방을 나섰다. 항구 도시인 요코하마의 저택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항구가 보이는 언덕 위에 세워진 저택일 거라고 상상했었는데 다타키사는 완전히 내륙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것도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인 신흥주택지인지 거대한 맨션이나 호사스런 신축 단독주택이 눈에 띌 뿐 상점 같은 건 한 곳도 보이지 않았다. 지하철이 뚫리는 것도 몇 년은 있어야 하기에 가장 가까운 역인 다타센아키 역에서 30분이나 걸어가야만 했다. 부자인데 왜 이런 곳에 사는 걸까? 선배가 그려준 약도에 의지해서 다타세나키 역에서 걷기 시작한 마이코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아름다운 환경 때문일 거라며 납득했다. 원래는 산림지대였던 곳을 개발한 것인지 어쨌든 수목이 풍부했다. 그것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살리면서도 요소마다 공원이나 정자나 벤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것들을 연결하듯이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었다. 완전히 포장되어 있는 건 아니고 군데군데가 흙길이었지만 그것도 나름의 운치가 있어서 좋았다. 오래된 야산의 자연과 인공적인 시설이 무리 없이 어우러져 있는 점이 아주 훌륭했다. 아직 건물이 적은 신흥주택지는 대개 망향한 풍경이 펼쳐지고 싸늘한 분위기가 떠도는 법이다. 하지만 이곳은 언덕이 많고 기복이 심한 지형이라 마치 깊은 산 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 나타나는 작은 공원이나 정자나 벤치가 그런 감각을 금세 사라지게 만들었다. 외진 시골이라고 해도 틀릴 것 없는 환경인데 묘하게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간선도로를 자동차로 달리면 또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오겠지만 적어도 산책로를 걸었을 땐 그랬다. 역시 부자가 사는 곳은 다르구나. 새삼 마이코는 납득했다. 다타세나키 주변은 다양한 상점이 들어선 건물이 늘어서는 등 나름대로 발전해 있다. 자동차로는 다타키 산에서 7, 8분이면 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를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마이코처럼 걸어서 이동하기 때문이다. 저도 모르게 마이코는 쓴웃음을 지었다. 본가가 있는 시골에서도 이사한 도쿄 중심가에서도 이 무렵이 되면 저녁 식사를 위해 장을 보려고 바구니를 든 주부들이 슬슬 눈에 띄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여성은 걷든가 자전거를 탄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여기서는 도보나 자전거로 다타세나키 역까지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니, 그러고 보니 조금 전부터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은 것을 마이코는 문득 깨달았다. 곧바로 뒤를 돌아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걸어다니지 않는다. 아무래도 다타세나키 역에서 다타키 산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그녀뿐인 듯 했다. 어린애는 놀고 있는 어린애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지만 안 그래도 출산율이 낮은 요즘이다. 게다가 개발이 진행 중인 신흥주택지에 눈에 띌 정도로 어린아이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도 않는다. 애초에 이곳은 너무 넓어. 주택지나 맨션 앞에 야산이나 공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공물이 동거하는 광대하고 기복이 심한 녹지대 안에 인간이 사는 건물이 드문드문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대에 따라서는 한낮에도 사람 한 명 없는 적적한 장소가 만들어지는 듯 했다. 아니, 어쩌면 여기는 하루 종일 이런 상태일지도. 가령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도 아이를 밖에서 나가놀라고 내보낼 생각은 들지 않을 것이다. 아이가 도움을 청하려고 소리쳐도 곧바로 반응해줄 어른이 주변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어쩐지 마이코는 조금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낯선 지방의 깔끔하게 정비되긴 했어도 자연의 모습이 남아있는 야산 속을 홀로 걷고 있다. 그런 상황이 점점 오싹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언덕을 덮고 있는 실록 너머에는 호사스런 맨션이 얼굴을 내밀고 있고 멋진 단독주택의 지붕도 보인다. 흐릿하게나마 자동차가 달리는 소리도 들려온다. 하지만 이 장소에 있는 건 그녀뿐. 눈앞에 이어지는 산책로는 구불구불 갈짓자를 그리며 숲을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앞길을 내다볼 수 없어서 몹시 불안해진다. 오늘은 아침부터 뿌옇게 흐린 하늘이었다. 하늘 전체에 퍼진 짙은 잿빛이 어쩐지 기분을 가라앉게 만든다. 덤으로 바람도 불기 시작했다. 조금 쌀쌀하다. 부르르 몸이 떨린 마이코는 그때 갑자기 뒤에서 사람이 있는 듯한 기척을 느끼고 저도 모르게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네. 전혀 인기척이 없는 흙길이 쭉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한번 뒤돌아보고 나니 그 뒤로는 견딜 수가 없었다. 굽어진 길 너머에서 뭔가가 스윽하고 모습을 드러내고서 지금이라도 그녀를 쫓아온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흘끗흘끗 뒤를 계속 돌아보는 동안 어느샌가 마이코는 걸음이 빨라져 있었다. 어쨌든 한시라도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제는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온몸에 가볍게 땀이 나기 시작할 무렵 앞쪽에 작은 공원이 보이기 시작했다. 저도 모르게 안도했지만 그곳에서 놀고 있던 것이 젊은 어머니와 아이 2명뿐이라는 걸 알고 오히려 적막감을 느꼈다.
마이코의 모습을 본 어머니의 눈빛이 조금 겁먹은 듯 비쳤던 것도 화가 난다기보다 무섭다는 기분이 앞섰다. 공원 옆을 종종 걸음으로 지나치고 그 뒤에는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했다. 달리면서도 등 뒤가 계속 신경 쓰인다. 하지만 이젠 돌아볼 용기 따윈 없다. 여기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만약 뭔가가 자기 뒤를 따라오고 있다면, 그렇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숨이 가빠져서 달리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졌을 때였다. 앞쪽으로 보이는 언덕 위에 울창하게 우거진 나무들 사이로 우뚝 솟아오른 첨탑이 보였다. 그것은 오다기리에게 받은 약도에 그려져 있던 틀림없는 하카마야 저택의 표식이었다. 거기서 마이코는 언덕을 돌아 들어가듯이 마치 호텔 같은 하카마야 저택을 올려다보면서 걸음을 재촉했다. 녹지대 안에서 느꼈던 정체 모를 공포는 금세 사라지고 그녀의 흥미는 완전히 눈앞의 저택을 향하고 있었다. 하카마야 저택 정면을 올려다볼 수 있는 지점까지 오자 그곳에서부터 인상적인 아치형 문까지 차도와 보도와 계단이 이어지고 있었다. 최단 루트는 계단이었지만 전력 질주한 직후다. 마이코는 일부러 무릎에 부담이 덜 가도록 완만한 슬로프를 그리는 보도를 천천히 걸어 올라가기로 했다. 보면 볼수록 굉장한 집이네. 겉모습만으로 판단해도 10여 명은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은 하카마야 부부와 아내의 백모까지 3명뿐. 그렇다 해도 사치스럽다고 떠들 수준은 아닌 듯 했다. 이건 무슨 양식이지? 건축에 대해 밝지 못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다양한 시대의 양식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게다가 전체적으로 받은 인상은 서양식 저택인데 어째서인지 옛 일본의 냄새도 느껴진다. 그 부조화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물론 외관이 나쁘진 않다. 좋은 의미에서 아주 개성적인 조형의 저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바라보고 있자 어딘지 모르게 뒤틀려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지금이라도 눈앞에 있는 집이 흐물흐물 변형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충동적으로 오던 길을 되돌아갈까 하는 감정이 밀려올 찰나 마이코는 기묘한 문 앞에 다다르고 말았다. 이대로 인터폰을 누르지 않고 조용히 돌아가면, 그렇게 생각한 순간 앗 하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전망대로 보이는 첨탑 옆에 2층 지붕에서 솟아오르듯이 하카마야 저택의 3층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그 창문의 커튼에 사람의 모습이 비쳤다. 3층 방에서 누군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 했다. 저 사람이 그 백모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인터폰을 누르고 마이코는 이름을 댔다. 문을 지난 뒤에도 비슷한 아치가 현관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나갈 때마다 그 형상의 기시감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연속되는 아치의 좌우에는 봄꽃들이 활짝 피어있는 멋진 정원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 3층의 인물을 향한 채였다. 아니, 눈을 돌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다고 해야 할까? 잘 왔어요. 현관에서 마이코를 맞이한 것은 미스노부였다. 30대 중반의 보통 체격의 남성으로 눈에 띌 만한 특징이 없는 것에 그녀는 조금 놀랐다. 인간은 생긴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자산가의 딸을 사로잡은 남자라는 이미지와 미스노부는 조금도 들어맞지 않았다. 다타세나키 역에서 걸어왔나요? 복도를 걸어 집 안쪽으로 나아가면서 미스노부가 물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는 들여다보는 듯한 신용을 하며 산책로는 어땠죠? 라고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참고로 복도에도 문과 비슷한 형태의 아치로 장식되어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아래를 지나가는 모양새가 되었다.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마이코가 무난하게 대응하자 미스노부는 더욱 얼굴을 들여다보듯이 하며 말했다. 쓸쓸한 분위기였죠? 혼자서 걷고 있으면 조금 무섭기도. 그래서 마이코도 저도 모르게 본심을 말하고 말았다. 갑자기 미스노부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듯 말했다. 실은 작년 가을에 그 산책로 근처 공원에서 토막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네? 예상 밖의 전개에 마이코는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미스노부는 그대로 비밀 이야기를 하듯이 말을 이어나갔다. 토막이라곤 해도 절단된 것은 두 팔뿐이었습니다. 다만 두 다리를 벌리고 눕힌 시체 배 위에 그 두 짝의 팔을 가로로 얹어두었다고 합니다. 그 기묘한 시체 유기의 광경이 마이코의 뇌리에 번쩍 떠올랐다. 시체가 발견된 전날 밤은 태풍이 몰아쳤죠. 실은 그 무시무시한 비바람 속을 커다란 슈트케이스를 끌고 공원 쪽으로 걸어가는 비옷차림의 수상한 인물이 목격되었습니다. 그게 범인이었나요? 아마도 그렇겠죠. 슈트케이스에 들어가지 않아서 두 팔을 잘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머리는 멀쩡히 있어서 피해자의 신원은 판명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범인은 잡히지 않았어요. 시모스키 양은 역 구내에서 보지 못했나요? 미스노부에 의하면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그려진 범인의 간단한 몽타주와 현장에 남겨진 슈트케이스의 특징을 기록한 경찰의 전단지가 다타세나키 역에 붙여져 있다고 했다. 다만 태풍이 몰아치던 날 밤에 차 안에서 목격했을 뿐이니까 범인의 몽타주라고 해도 도움이 거의 되진 않겠죠. 산책로에서 느낀 오싹한 기척은 그 공원의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런 무서운 상상을 하려다 마이코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그건 그렇고 갑자기 이런 화제를 꺼내다니. 이 사람은 대학의 문예부에서도 분명 호러 쪽을 담당했음이 틀림없다. 그녀가 그렇게 짐작하는 동안 응접실로 안내받았다. 소파에 앉은 뒤로도 계속해서 토막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30살 전후의 여성이
홍차 세트를 외건에 올려 밀고 왔다. 안녕하세요. 아내인 히나코입니다. 마이코는 황급히 일어나서 인사를 하면서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하고 놀랐다. 평범한 용모의 미스노부에게는 어떻게 봐도 아까운 상대다. 다만 대단한 미인이라는 첫인상이 지나가고 눈앞에 앉은 히나코를 다시 바라보는 동안 마이코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확실히 히나코의 용모는 단정했다. 머리카락, 이마, 눈썹, 속눈썹, 눈가, 콧날, 뺨, 귀, 입술, 턱, 목을 봐도 전혀 트집 잡을 곳이 없다. 하지만 전체를 보고 있으면 어째서인지 위화감을 느끼게 된다. 뒤틀린 듯한 느낌. 문득 그런 말이 떠올랐다. 이 하카마야 저택을 바라보았을 때 밀려왔던 그 감각과 비슷한 것이 어째서인지 히나코에게서도 느껴지는 것이다. 성형수술을 한 걸까? 그렇다면 설명이 된다. 그러나 마이코의 본능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면 대체 무엇인가? 하지만 아무리 히나코를 보아도 알 수 없었다. 홍차를 마시며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직 준비할 게 있어서요 라며 히나코가 이야기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부부 동반으로 어디 가시는 건가요? 여행을 가나 싶어서 묻자 의외로 미스노부는 업무입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다. 게다가 두 사람의 용무는 각기 다른 듯 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한 번에 외출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요. 그래서 빈집을 지킬 사람을 찾고 있었다며 간신히 본론을 시작했다.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이 집에는 아내의 백모님도 살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내가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아직 사귀고 있었을 무렵부터 백모님께는 커다란 신세를 졌어요. 지금 하는 업무를 맡게 된 것도 백모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까지 해쳐올 수 있었던 것도 여러 가지로 그분이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에게도 백모님은 아주 소중한 분입니다. 그건 아내와 마찬가지긴 한데 거기서 미스노부는 일단 말을 끊은 뒤에 아주 말하기 어렵다는 듯이 다만 아내의 경우에는 그게 조금 도가 지나쳐서 말이죠.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알 수 없어서 마이코는 난처해졌다. 백모님을 소중히 하고 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숭배하고 있다고 해야 될지 그야말로 떠받들고 있는 상태라서 말이죠. 이때 마이코는 오다기리가 말했던 대사 백모가 실은 그 집안의 수장이며 모든 사업을 뒤편에서 관장하는 것은 아닐까를 떠올렸다. 아무리 두 사람 모두 집을 비운다고 해도 어린애도 아니고 하물며 거동이 불편한 나이도 아닙니다. 일부러 빈집을 봐줄, 같이 집에 있어줄 사람을 데려올 것까진 없는 거 아닐까 하고 나는 생각해요. 아무래도 일의 흐름이 묘해지기 시작해서 마이코는 가만히 입을 다물기로 했다. 그것보다도 안이하게 타인을 집에 들이는 쪽이 이건 딱히 시모스키 양이 어떻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스노부는 얼굴 앞에 한 손을 살짝 흔들어 보였다.
빈집을 지킬 사람이 아무리 믿음직스러운 인물이라고 해도 나는 실제로 백문님께는 낯선 사람이 집안에 있는 쪽이 더 부담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거든요. 확실히 그런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마이코는 무심히 대답했을 뿐이었지만 마치 찬성자가 나타나기라도 했다는 듯 미스노부는 기쁨을 드러내며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시모스키 양에게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백모님은 상관하지 않았으면 해요. 전혀 어려울 것 없는 일입니다. 백모님은 주로 3층에서 지내기 때문에 거의 내려오시지 않거든요. 그 창가의 인물은 역시 백모님이었구나 하고 마이코는 생각했다. 3층에는 부엌에 냉장고, 욕실과 화장실까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전부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설비에 관해선 어지간한 독신자의 집보다 충실하지 않을까 싶어요. 밖에서 올려다봤을 땐 그 정도로 넓어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실제는 다른 것이겠지. 어쨌든 시모스키 양은 3층에만 올라가지 않으면 됩니다. 다른 곳은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상관없고 사용하고 싶은 게 있으면 부담 갖지 말고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혹시 백모님께서 내려오시거나 하면 그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그때는 마주치지 않도록 노력해 줄 수 있을까요? 영화는 좋아합니까? 시어터룸이 있는데 거기라면 절대 백모님도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뭐 당신이 3층에 가지 않는 한 별 문제 없겠죠. 알겠습니다. 절대 3층에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나서 문득 마이코는 그 첨탑이 신경 쓰여서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거긴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백모님의 방 옆에 계단이 있으니까 거기 지날 때만 조용히 해주면 딱히 문제는 없어요. 이 근방은 밤이 되면 아주 어두컴컴해서 가키사와 쪽을 바라보면 맨션들의 야경이 아름답죠. 그런 뒤에 미스노부는 시어터룸과 도서실로 마이코를 안내해 주었다. 시어터룸은 벽에 설치된 거대한 텔레비전 화면에도 감탄했지만 세 방향의 벽을 메우고 있는 비디오 컬렉션에 깜짝 놀랐다.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그 대다수가 미스터리나 호러 영화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도서실도 마찬가지여서 서가를 가득 메운 것은 미스터리와 호러 소설들 뿐이었다. 도서실에서 피터 스트라우브의 줄리아와 그 작품을 영화화한 더 헌팅 오브 줄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미스노부가 하고 있는데 히나코가 얼굴을 보였다. 여보, 준비는 다 됐어? 아니, 아직 하던 중이었어. 시모스키 양의 안내를 부탁해. 황급히 나가는 미스노부를 배웅하더니 히나코는 도서실에 있는 독서용 소파로 자연스럽게 마이코를 이끌고서 새삼스러운 어조로 이야기를 꺼냈다. 백모님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어요. 분명 미스노부와 같은 주의사항을 듣게 될 거라고 마이코는 생각했었다. 미리 알려드려야 할지 상당히 망설였습니다만 만약 집에 불이라도 났는데 그것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기라도 한다면 하는 생각을 하는 동안에 이 사실은 밝혀두는 편이 좋겠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예고한 뒤 히나코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시작했다. 실은
백모님 말씀인데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네? 상대가 무슨 소리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한순간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하고 마이코는 진심으로 걱정했다. 그러나 그런 마이코의 반응에 동요하지 않고 히나코는 진지한 눈빛과 타이른 어조로 말했다. 백모님이 돌아가신 건 작년 여름 끝 무렵이었습니다. 몸이 좀 편찮으시던 시기에 무더위가 겹쳐서인지 감기에 걸린 건가 싶었는데 어찌 손 써볼 틈도 없이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장례식은 치르셨나요? 바보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모르게 마이코는 확인했다. 네, 가족들끼리만 모여서요. 그러니까 당연히 묘도 있습니다. 요컨대 백모가 죽은 건 사실이며 간단히 확인도 할 수 있다는 걸 히나코는 말하고 싶은 듯 했다. 하지만 맞습니다. 남편에게는 백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는 거죠. 정확히는 그분의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가 될까요? 저와 사귄 사람들 중에 남편만큼 백모님 마음에 들었던 남자는 없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그랬고 우리 집안에 대릴 사위로 들여온 뒤로는 더욱 귀여움을 받았지요. 그래서 남편께서는 백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괴로운 현실을 좀처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히나코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마이코는 좀 더 깊이 물어보고 싶어졌다. 미스노부는 백모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척 하는 것뿐일까? 아니면 정말로 살아있다고 믿는 것일까? 하지만 두려워서 물어볼 수 없었다. 만약 후자일 경우에는 상당히 정신적으로 위험하지 않을까 하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 이상 사정을 밝히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히나코는 도서실 문에 흘끗 시선을 던지더니 말을 이었다. 어쨌든 남편의 장단에 맞춰주세요. 다만 뭔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백모님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말했을 테니까 그 말대로 해주시면 돼요. 실제로 백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도 남편도 백모님의 방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놔두고 있죠. 그러니까 당신도 이 집에서 하룻밤 동안 영화를 보거나 독서를 하거나 자유롭게 보내시면. 그때 미스노부가 들어왔다. 이후로는 1층의 주방과 거실, 그리고 2층의 침실을 안내받은 후 설명을 끝냈다. 다만 조금 묘했던 것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스노부가 늘 가장자리로 다녔던 점이다. 난간을 붙잡기 위해서일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도 가장자리에 바짝 붙어 있었다. 생각해보면 복도에서도 그는 가장자리를 걷고 있었던 것 같다. 버릇일까? 그러나 복도 한가운데를 걸었던 곳도 있었다. 장소에 따라 다른 걸까? 마이코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이내 히나코도 같은 행동을 하는 걸 깨닫고 아주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내일 낮에는 둘 다 돌아올 예정이니 같이 점심 식사라도 하도록 하죠. 아르바이트비도 그때 드리겠습니다. 현관까지 두 사람을 배웅한 마이코에게 미스노부가 말을 걸었다. 잘 부탁드립니다. 히나코는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했지만 그 눈빛에는
백모님은 없으니까 편하게 지내세요. 라는 메시지가 명확히 깃들어 있었다. 두 사람이 각자 차를 타고 출발하자 갑자기 집안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마이코밖에 없으니까 당연한 일이지만 이 갑작스러운 정적은 참으로 기분 나빴다. 마이코는 대학 근처의 싸구려 연립주택에서 자취하고 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주위에서 늘 어떤 소리가 들렸다. 옆집이나 위층 사람이 내는 소리, 길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소리, 집 주위에서 노는 아이들의 함성 등 밤 늦은 시간이 되지 않는 한 고요해지는 일은 없다. 아니, 심야조차 자동차 달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런 의미에서 잡음이 멈추는 일은 결코 없는 환경이었다. 그런데 하카야마 저택은 무서울 정도로 적적했다. 귀가 먹먹해지는 듯한 고요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밖에서는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것이 집안의 적적함을 한층 돋보이게 만드는 것 같아서 너무 싫었다. 덤으로 짙고 흐린 하늘에는 금세 어둠이 퍼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앞으로 수십 분 안에 이 집은 완전히 밤의 장막에 덮여버리겠지. 조금 일찍 저녁을 먹자. 마이코는 주방에 가서 냉장고의 냉동실을 열었다. 그곳에 있는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깜짝 놀랐다. 이런 것까지 냉동식품으로 나왔구나 싶은 식재료도 있어서 놀랐다. 다만 모험을 한 생각은 없어서 무난하게 피자를 골라 전자레인지로 조리했다. 그 접시와 오렌지 주스를 담은 유리컵을 식당의 식탁 매트 위에 놓고 막 먹으려고 하다가 마이코는 망설였다. 집안의 고요함이 다시금 신경 쓰였기 때문이다. 식사를 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어쩔 수 없이 장소를 거실로 옮기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기로 했다. 평소라면 절대 보지 않는 버라이어티 방송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시답잖은 내용이 지금은 큰 도움이 되었다. 어쨌든 시끌벅적하기만 하면 뭐든 좋았다. 그러나 저녁 식사가 끝나고 텔레비전에만 의식이 향하자 다시 집안의 정적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텔레비전 방송의 활기찬 분위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마이코를 둘러싼 고요함이 강조되었다. 하카마야 저택에 무겁게 내린 숙연함을 불식하기에는 텔레비전 버라이어티 방송의 활기찬 분위기는 완전히 언발의 오줌 누기, 아니 오히려 역효과일지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텔레비전을 끌 용기가 그녀에겐 없었다. 헛된 저항일지도 모르지만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음량을 높이는 것 정도다. 그때 위층에서 소리가 났다. 마치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집안에는 지금 마이코밖에 없다. 히나코의 백모는 세상을 떠났으니까. 집이 삐걱거리는 소린가? 아무리 고급스러운 주택이라도 이따금씩 영문 모를 묘한 소리가 나는 법이다. 그래서 옛날 사람은 야나리라는 요괴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마이코가 어릴 적에 시골 할머니가 알려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곧바로 텔레비전을 껐다. 어째서인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굳이 이유를 찾자면 다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까? 그렇게 되면 그녀가 조금 전 소리를 항의의 표시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되지만, 마이코는 챙겨왔던 토마스 하디의 단편집 마녀의 저주 문고본을 가방에서 꺼내지 않고 바로 도서실로 향했다. 자취방에서 짐을 꾸릴 때 장편 소설을 가지고 가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아무리 백모의 시종을 들지 않아도 된다고는 해도 독서에 너무 몰두하는 것도 문제일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단편집을 골랐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하룻밤에 읽지 못할 분량의 장편을 읽으며 시간을 잊을 정도로 푹 빠지고 싶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정신이 들고 보니 이미 한밤중이어서 바로 잠드는 상황이 되기를 바랐다. 물론 괴기소설이 아닌 작품으로. 그녀는 도서실의 책장에서 재미있어 보이는 본격 미스터리 장편을 발견하고 소파에 앉아 읽기 시작했다. 다행히 이 집의 오싹하리만치 고요한 환경이 독서에는 적합했는지 어렵지 않게 작품 세계에 빠져들 수 있었다. 이거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갈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소설에 빠지면 빠질수록 문득 현실로 돌아왔을 때 느끼는 저교가 정말 어마어마했다. 무음의 압박감이라고 형용해야 할 감각이 바짝 밀려든다. 이야기가 매력적이어서 열중하는 만큼 잠깐이라도 현실로 돌아오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저택 안에 떠도는 적막한 공기가 피부를 찌르는 듯 따가울 정도로 느껴진다. 어떻게든 계속 읽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 어떤 걸작이라도 이런 환경에서 제대로 읽는 것은 극히 어려울 듯 했다. 아직 밤은 한참 남았는데. 마이코는 기가 막혔다. 책을 읽을 수 없다면 뭘 해야 한단 말인가? 아, 영화 감상이 있었지? 곧바로 시어터룸에서 봤던 수많은 비디오 컬렉션이 그녀의 뇌리에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서는 능동적인 독서보다는 수동적인 비디오 감상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도서실을 나와서 시어터룸으로 향하는데, 마치 2층 복도를 누군가 걷고 있는 듯한 기척이 났다. 그냥 집이 울리는 소리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지만 애초에 야나리라고 불리는 소리는 집의 구조물이 삐걱거리는 소리라서 방금 전과 같은 소리는 나지 않는다. 그것은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래도 억지로 스스로를 위안하며 시어터룸으로 서둘러 향했다. 뛰어들듯이 방 안에 들어가서 곧바로 벽을 뒤덮듯 펼쳐진 비디오 선반을 바라보았지만 무서워 보이는 제목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에 마이코는 금세 후회했다. 이웃집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교외의 대저택에서 나 말고는 아무도 없을 밤중에 일부러 무서운 영화를 보다니 완전히 자살행위다. 만약 평소였다면 이런 상황을 즐겼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명백히 지금은 아니다. 그럴 여유는 티끌만큼도 없다.
거기서 마이코는 비디오 재킷 뒤편의 소개문을 눈으로 훑으면서 수수께끼의 풀이가 메인인 미스터리 작품만을 고르기로 했다. 관객의 지적 흥미에 호소하는 내용이라면 이런 환경에서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1959년의 프랑스 영화 위험한 초대를, 이어서 1973년의 미국 영화 슐라호의 수수께끼를 보았다. 중간에 부엌으로 주스를 가지러 갔던 것 외에는 계속 영화 감상에 전념했다. 덕분에 두 작품의 감상을 끝내자 밤 11시가 지나 있었다. 세 번째 작품을 볼까 망설이다가 마이코는 자신이 조금 지쳤음을 깨달았다. 이제는 샤워를 하고 쉬는 편이 좋을 것 같았다. 욕실은 넓고 화려해서 미리 욕조에 물을 채우지 않은 것을 마이코는 조금 후회했다. 이 정도로 사치스런 욕조에 잠길 기회는 좀처럼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샤워만 하고 끝내기엔 아까운 기회일지도 모른다. 욕실에서 나와 몸을 닦고 가져간 잠옷으로 갈아입고서 그녀가 부엌으로 향하고 있을 때였다. 위층에서 문이 닫히는 듯한 소리가 났다. 마치 누군가 그녀가 욕실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 나왔다가 지금 막 방으로 돌아간 것처럼. 설마. 한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가 황급히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내서 컵 한가득 따라서 단숨에 마셨다. 안도의 한숨도 잠시뿐. 마이코는 천장을 올려다본 뒤에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간신히 생각을 집중했다. 애초에 백모는 살아있는 걸까? 아니면 죽은 걸까? 미스노부의 설명이 옳은 걸까? 히나코의 부정이 사실인 걸까? 그렇지만 히나코는 장례식도 치렀고 묘도 있다고 말했다. 양쪽 모두 조사하면 알 수 있는 일이다. 금방 들킬 거짓말을 일부러 할까? 히나코는 불이라도 난다면 어쩌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만일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마이코가 존재하지도 않는 백모를 구하려다가 변을 당하기라도 했다간 큰일이라고 걱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역시 백모님은 없고 그 소리도 단순히 집이 삐걱거려서 난 게 아닐까. 그렇게 다시 생각했지만 마이코는 이 집을 찾아왔을 때 3층 창가에 서 있던 사람의 형체가 문득 기억이 났다. 그러면 그건 대체... 백모의 사후에 3층 방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히나코는 말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체는 누구일까? 백모의 장례나 묘를 확인하는 일은 지금의 마이코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3층 방을 확인하는 정도일 것이다. 주방을 나가서 계단 쪽으로 향하는 마이코를 그곳에 가면 안 돼. 마음의 목소리가 멈춰세웠다. 그러나 이대로 아무 일도 없었단 듯 잠드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녀를 움직이게 만든 것은 호기심이 아니라 명백히 공포심이었다. 미스노부에게 안내받았을 땐 깨닫지 못했었는데 계단에도 다른 곳과 같은 아치 형태 장식이 되어 있었다. 그곳은 2층의 복도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래도 문부터 집안까지 그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듯 했다.
2층 복도를 구석까지 나아가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까지 왔을 때 역시나 마이코는 주저했다. 백모의 존재 유무를 떠나서 하카마야 부부에게 3층에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 계단을 올라가는 건 두 사람의 신뢰를 짓밟는 것이 된다. 이것은 빈집 지키기를 맡은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아닐까? 성실한 성격의 마이코는 한동안 이 문제로 갈등했다. 그런데 거기서 묘안이 떠올랐다. 그 탑에 올라가면 되잖아? 전망탑에는 들어가도 괜찮다고 미스노부도 허가해 주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3층으로 올라가야만 한다. 번듯한 구실이 생기지 않는가? 마이코는 3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천천히 한 계단씩 오르기 시작했다. 1층과 2층은 계단과 복도, 실내의 모든 공간에 불이 켜져 있었다. 다만 이제부터 향할 3층은 아주 어두컴컴했다. 귀를 기울이면서 조심조심 계단을 오른다. 위층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거나 조금이라도 기척을 느끼면 곧바로 뒤돌아 뛰어내려갈 수 있도록 대비하고 주의를 기울이며 나아간다. 이윽고 상반신이 3층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갑자기 눈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 저도 모르게 몸을 돌릴 뻔했지만 어떻게든 참고 견뎠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길 기다렸다가 나머지 계단을 다 오른 뒤 서둘러 스위치를 찾아서 불을 켰다. 계단에서 쭉 뻗어나간 3층 복도에 다다르자 복도 끝에 있는 중후한 문과 그 맞은편의 철제 계단, 그리고 양쪽 벽과 천장을 덮고 있는 낯익은 아치들이 보였다. 게다가 문 주위에는 문에 필적할 정도로 훌륭한 아치가 장식되어 있다. 그 모양을 보고 어떤 사실을 마이코는 깨달았다. 1층과 2층의 복도에는 아치가 없는 곳이 존재했는데 3층의 복도와 두 개의 계단에는 그것들이 연속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어쩌면 일련의 아치는 문부터 건물 3층에 있는 백모의 방까지 마치 방문자를 인도하는 것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반대로 백모의 방에서 하카마야 저택 밖으로 이어지는 이정표 같은 역할이 이것들에 있을지도 모른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 물론 어떤 용도인지는 완전히 불명이다. 다만 아치 자체에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그것을 떠올렸다고 해서 수수께끼가 풀릴 리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을 깜빡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마이코는 어느새 문 앞에 서 있었다. 복도에 있는 다른 어느 방보다도 호사스러운 문이 그곳에 있었다. 살며시 문의 표면에 한쪽 귀를 대자 싸늘한 감촉이 뺨을 타고 전해져서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래도 참고 귀를 기울이며 가만히 실내의 눈치를 살폈다. 아무런 기척도 없다. 역시 백모는 없고 조금 전에 들었던 소리는 집이 삐걱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문 손잡이에 손을 대고 마이코는 주저했다. 이 방을 엿보는 것은 명백히 도를 넘은 행위다.
무엇보다 분명 잠겨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손을 떼려고 했지만 다음 순간에는 문 손잡이를 쥐고서 돌리고 있었다. 역시 돌아가지 않는다. 잠겨 있다. 유감스럽다기보다 이것으로 간신히 안도할 수 있다며 마이코는 기뻤다. 오던 복도를 돌아가다가 모처럼 3층까지 왔으니까 탑에 올라가 보기로 했다. 철제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층계참에서 방향을 꺾고 눈앞에 나타난 문을 열고 더욱 위로 올라갔더니 탑의 전망대가 나왔다. 저택의 주위를 360도로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미스노부가 말했던 대로 북쪽의 가키사와 방면의 야경은 아주 훌륭했다. 빽빽이 들어서 있는 거대 아파트 단지의 창문에서 보이는 불빛이 맑은 밤하늘의 배경으로 반짝이고 있다. 그 밖에 다른 높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게 보인다. 하지만 그것에 비해 하카마야 저택 주변은 거의 어둠에 가라앉아 있었다. 공원과 보도에는 가로등의 불빛이 보이지만 드문드문 멀찍이 떨어져 있고 그 수도 너무나 적다. 그래서인지 밤의 어둠을 불식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돋보이게 만들고 있어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어쩐지 등골이 오싹해졌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으스스함을 느낀 마이코는 얼른 2층의 침실로 돌아가서 쉬자고 생각했다. 탑에서 내려와 문을 열고 층계참으로 나간다. 그리고 철제 계단에 한 발짝 내딛었을 때 앗! 하고 숨을 삼켰다. 복도에 불이 꺼져 있어. 탑으로 올라가기 전에는 확실히 켜져 있었다. 스위치는 마이코가 직접 켰고 그것을 끈 기억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지금 3층은 암흑천지였다. 밖으로 나갔었기 때문에 다행히 눈은 암흑에 적응해 있다. 그래도 발밑을 주의해서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면서 마이코는 시선을 그 문에서 떼지 않았다. 조명이 꺼진 원인이 3층의 저 문 안쪽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너무나 불안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문을 응시하며 철제 계단을 내려가는 도중 그녀는 있을 수 없는 광경을 목도했다.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어. 실내에는 불이 켜져 있는지 문이 열려감에 따라 길쭉한 빗줄기가 서서히 굵어져 간다. 동시에 역광 속에 검고 섬뜩한 사람의 형체가 서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부스스한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여성이 잠옷 위에 입는 가운 같은 걸 걸친 사람의 형체가 조금씩 문 뒤편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윽고 문이 반쯤 열리고 사람의 형체가 온몸을 드러냈을 즈음 마이코는 계단을 다 내려가기까지 3계단 정도 남은 지점에 서 있었다. 한순간 공백이 있었다. 1초, 2초도 채 되지 않을 시간일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몇 분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갑자기 서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이코는 세 계단째에서 뛰어내리자마자 쏜살같이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향해 달렸다. 그녀의 등 뒤에서 그것이 쫓아왔다. 돌아보지 않아도 기척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계단에 도달하자 거의 구르듯이 계단을 뛰어내려간다. 실제로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서 조금만 더 기울어졌다간 머리부터 앞으로 구르게 될 것 같아서 황급히 난간을 쥔다. 식은땀이 줄줄 흐른다. 계단 저 아래에서 목을 부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돌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머릿속에 상상되어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러나 그러는 한편으로 마이코는 순식간에 머리를 정신없이 굴리고 있었다. 대체 저것은 무엇인가? 어디로 도망쳐야 하는가? 전자를 생각할 여유는 전혀 없었고 후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도서실과 시어터룸이 떠올랐다. 어느 쪽인가로 뛰어들어가서 문을 잠그면 되지 않을까 했지만 저것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끝장이다. 백모의 방에 있었으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때 뒤에서 쿵쿵쿵쿵 하고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려서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남은 계단을 무사히 다 내려가는 것 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 2층의 계단에 내려서자 묘한 아치들을 따라 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으로 향한다. 뜻밖에도 아치가 길잡이가 되어준 것인데 그 순간 마이코는 깨달았다. 밖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어. 집안에서는 붙잡힐 위험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고쳤지만 가지고 왔던 짐을 어찌할지 고민했다. 가방은 거실에 놓아두었다. 벗은 옷가지들은 탈의실 바구니 안에 있다. 하지만 양쪽 모두 가지러 갈 짬은 없다. 집안을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했지만 쿵쿵쿵 하고 쫓아오는 등 뒤의 발소리를 듣자마자 짐은 포기했다. 그것과의 거리가 확실히 줄어들고 있다. 마이코가 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뛰어내려가기 시작하자 이내 그것의 기척도 뒤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양자의 사이에 있는 것은 아마도 2-3 계단 정도가 아닐까. 따라잡히겠어. 그렇게 겁먹은 순간 오른쪽 어깨를 뭔가가 꽉 쥐었다. 안 돼! 비명과 함께 뿌리치며 더욱 속도를 높이려고 하다가 발이 미끄러졌다. 엉덩이와 등을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계단을 굴러 떨어진다. 공포와 아픔에 절규했지만 한편으론 거리를 벌렸으니 뿌리치고 달아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계단 아래까지 떨어진 마이코는 곧바로 일어설 수 없었다. 온몸이 쑤셨다. 하지만 꾸물거리고 있다간 모처럼 벌려놓은 거리가 금세 좁혀질 것이다. 초조해하는 그녀 곁에 쿠당탕탕 하는 무시무시한 소리와 함께 그것이 내려왔다. 아무래도 마찬가지로 발을 헛디딘 것 같다. 황급히 몸을 비틀어 마이코가 피한 자리에 그것이 굴러 떨어졌다. 그녀와는 달리 앞구르기를 하는 듯한 자세였다. 그랬기 때문에 그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어버렸다. 거친 숨을 헉헉 몰아쉬면서도 마이코는 눈앞의 그것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한시라도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을 텐데 그것이 신경 쓰였다. 지금 바로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도무지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그것이 슥 고개를 들었다.
얼굴 앞을 가린 긴 머리카락 사이에서 보이는 번쩍이는 눈동자가 가만히 마이코를 노려보고 있다. 그것과 시선이 마주친 순간 마이코의 목덜미 털이 곤두섰다. 오싹하는 느낌이 들자마자 그녀는 벌떡 일어나서 도망치고 있었다. 아무리 심한 몸의 아픔도 역시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는 경감되는 듯하다. 하지만 뒤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일어선 기척이 느껴졌다. 대체 저것을 움직이는 것은 어떤 감정일까? 비틀거리면서 마이코는 현관으로 향했다. 어쨌든 이 집 밖으로 도망칠 필요가 있다. 나머지 일들은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 뒤에서 곧바로 불규칙한 발소리가 쫓아왔다. 하지만 조금 전의 추락으로 상당히 타격을 입은 듯 했다. 지금이 거리를 단숨에 벌려서 완전히 도망칠 수 있는 찬스였다. 간신히 현관에 도달해서 신발을 신고 문을 열려고 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녀는 절망의 비명을 질렀다. 문에는 2개의 자물쇠와 도어 가드가 채워져 있었다. 그 3가지를 모두 잠근 사람은 물론 마이코다. 하카마야 부부가 나가자마자 그녀 본인이 채웠다. 문득 돌아보니 그것이 복도 구석에서 막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마이코는 2 손을 사용해서 거의 동시에 2개의 자물쇠를 풀었다. 그리고 오른손을 도어 가드에 거는 참에 그것이 단숨에 달려드는 기척을 느끼고 서둘러 가드를 풀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가자마자 죽을 힘을 다해 문을 닫았다. 쿵 하는 묵직한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면서 필사적으로 문을 빠져나온 그녀는 곧바로 계단을 뛰어내려가서 하카마야 저택 부지에서 뛰쳐나왔고 그 뒤로는 다타세나키 역을 향해 나아갔다. 비틀거리면서도 끊임없이 뒤편에 주의를 기울였다. 지금이라도 그것이 길을 따라 추격해오지 않을까 신경이 쓰여 견딜 수 없었다. 지칠 대로 지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야 간신히 역이 보이기 시작했다. 행위는 많지 않았지만 모두가 잠옷차림의 그녀를 호기로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딱 한 대 주차해 있던 택시에 올랐다고서 목적지인 자취방에 가면 돈이 있다고 말하자 운전사는 잠시 주저했지만 곧 차를 몰아주었다. 사정을 물어보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주행 중에도 아무 말이 없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가령 질문을 받았다고 해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상당한 거리를 달려서 많은 요금이 나왔을 즈음 간신히 자취하는 연립주택 앞에 도착했다. 우편함의 문 뒤편엔 만일을 대비해서 여벌의 열쇠를 테이프로 붙여두었다. 문에는 숫자 자물쇠를 채워두었으므로 안심이다. 택시비를 내고 집에 돌아온 뒤 마이코는 침대에 쓰러지듯 드러누웠다. 흥분으로 잠이 오지 않았지만 그대로 아침까지 시간을 보냈고 다음 날은 집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하카마야가에서 택배가 도착해서 깜짝 놀라는 한편으로 무서워졌다. 조심조심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마이코의 가방과 의복 그리고 오다기리에게 들었던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아르바이트비가 들어있었다.
연휴가 끝나고서 학교에 간 마이코는 동아리 선배들에게 오다기리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때 알게 된 사실인데 실은 아무도 오다기리에 대해서 몰랐었다. 오다기리가 몇 년 전에 졸업했던 부장의 이름을 말했기 때문에 선배들도 오다기리가 자기들 이외의 부원과 면식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어버린 듯 했다. 그 정도로 오다기리가 능숙하게 행동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가짜 졸업생은 문예부의 고학년들에게 상경에서 자취하는 신입생이 없는지 넌지시 알아보았다고 한다. 연휴 기간 중에 조건 좋은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원래 예정되었던 사람이 건강이 나빠졌다는 설명과 함께. 참고로 과거의 명부를 조사해본 결과 미스노부는 확실히 문예부에 속했던 졸업생이었음이 판명되었다. 그렇지만 알게 된 사실은 그것뿐이었다. 결국 그날 밤의 사건을 마이코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짐은 전부 돌아왔고 고액의 아르바이트비도 얻었다.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더 이상 기억해내고 싶지 않았다. 그 기억이 되살아난 것은 그해 여름방학에 친구와 모 지방으로 놀러가서 어느 신사를 참배했을 때였다. 그곳에서 마이코는 문득 떠올렸다. 하카마야 저택에서 봤던 문과 일련의 아치들은 혹시 도리였던 것이 아닐까? 백모의 방과 외부의 어딘가를 잇는 역할이 그 아치들에 있던 것이 아닐까? 그렇기에 미스노부도 히나코도 그 아치가 있는 계단과 복도에서는 늘 가장자리로 걸었다. 왜냐하면 도리부터 신사를 잇는 참배길의 한복판은 신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이다. 옛날에 할머니에게 그렇게 들었다. 물론 이 해석이 옳았다고 한들 알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은 그대로다. 이것저것 생각해봤자 헛수고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 밤에 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려 했던 걸까 하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마이코는 몇 달 만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때였다. 다타세나키의 공원에서 발견되었다던 유기사체의 의미를 문득 이해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두 다리를 벌리고 눕혀진 시체의 배 위에 절단된 두 짝의 팔이 가로로 얹혀있다. 그 시체의 하반신 형태는 도리를 나타내고 있던 것이 아닐까. 마이코는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길다. 동기는 전혀 알 수 없지만 범인이라면 짐작 가는 인물이 있었다. 부스스하게 흐트러진 가발의 긴 머리카락 사이로 엿보이던 광기 서린 미스노부의 눈동자를 마이코는 아직도 잊을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것도 잘 생각해보면 이상했다. 왜냐면 마이코가 문에서 인터폰을 누르고 나서 현관에서 미스노부가 맞이하러 나올 때까지 3층의 창문에서는 계속 사람의 형체가 비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형체는 대체 여기까지였어요. 미스다 신조의 장편소설 괴담의 테이프에 수록되어 있는 빈집을 지키던 밤.
저는 당연하게도 이 작품을 선정했던 만큼 재미있게 읽었고요. 이 책에 수록된 다른 작품들 역시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영화 스켈레톤 키가 좀 생각이 났었거든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스켈레톤 키 영화도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러면 읽어주는 예니밍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